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 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가 되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5-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
10%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한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아주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요.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5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2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3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일단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다섯 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은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립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이 많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시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실까요? 오미자에는 쉬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쉬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작용을 통해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해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인 기침을 갖고 있거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이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2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췌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3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이 돼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 다들 아시죠? 오미자가 간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서 마시는 겁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내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겁니다.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더 오래 우려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거나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으면 레몬
레몬을 띄워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한두 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시고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 성분이 더 잘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른 다음에 즙만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신맛이 좀 강하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한두 큰술 넣어서 맛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 청인데요. 오미자 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에는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한 다음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서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 뚜껑을 닫은 다음 상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 청이 완성이 됩니다. 오미자 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으면 에이드처럼 즐겨도 아주 맛있죠. 또한 오미자 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